우연히 발견한 한 줄의 메시지가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한 여성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어요. 수십 년간 지켜온 그녀의 세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날 이후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요.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모두의 표정이 변했어요. 예상치 못한 진실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죠. 그 열정은 점점 그녀의 삶의 의미를 더해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과거의 흔적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으로요. 그럼 지금부터 예상치 못한 발견이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45년 인생에서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아요. 남편 준호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시간에 깨어났었죠. 신혼여행 첫날 그가 놀라워하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기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더 자도 되는데. 그때는 그의 걱정이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걸까요? 내 희생이.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죠. 머리를 빗으며 오늘도 완벽한 아침을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깨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오늘도 3가지 다른 밥을 지어야 했죠. 준호는 현미밥, 딸 서영이는 백미, 손자 지우는 잡곡밥. 3사람 3가지 입맛을 맞추는 일은 예전에는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해야 하는 일이 되었어요.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칼로 차돌박이를 썰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결혼 초에는 이런 요리를 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의 칭찬은 사라졌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죠. 엄마의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때 서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말도 이제는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어요. 서영이는 이제 유기농 재료만 고집해요. 내가 시장에서 사온 시금치를 보고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유기농 시금치를 보여주며 엄마,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 선택을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가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주방에 가득 퍼졌죠. 이 냄새를 맡으면 가족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잠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최근 준호는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핸드폰만 보며 밥을 먹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밑반찬들을 꺼내며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죠. 서영이가 고른 한복이었어요. 어머니, 이 한복이 제일 잘 어울려요. 정말 예뻐 보이실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서영이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엄마 한복 골라줬는데 촌스러워도 그냥 입으라고 했어. 뭘 입어도 어차피. 뒷말은 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상처받기에 충분했어요.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어요. 곧 준호가 일어날 시간이었죠.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둘렀어요. 테이블을 예쁘게 세팅하고 물컵도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놓았어요.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이 시간의 고요함이 좋았어요. 오직 나만의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요함도 곧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일어나면 시작될 일상의 소음들, 준호의 뉴스 소리, 서영이의 끊이지 않는 전화 통화, 지우의 울음소리. 문득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꿈이 있었어요. 번역가가 되고 싶었죠. 프랑스어를 전공했고 파리에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때는 세상이 넓게 보였어요. 하지만 준호를 만나고 결혼하고 서영이를 낳고 어느새 내 꿈은 뒤로 밀려났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요. 물을 한 잔 마시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제 곧 준호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서영이도. 지우는 아직 좀 더 자겠지만요. 다시 한번 식탁을 점검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그래야 불평이 없을 테니까요.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일어난 모양이었죠. 곧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물 내리는 소리. 이 소리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30년 동안 같은 소리를 들어왔으니까요.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졸려 보였어요. 인사를 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죠.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뉴스를 보는 듯 했어요. 밥을 떠서 건넸지만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고마워, 자기라고 말하곤 했는데 서영이의 방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녀도 깼나 봐요.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요즘 서영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인터넷 쇼핑과 SNS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갑자기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의 방에서요. 지우가 또 엄마 침대에서 잠 모양이었어요. 서영이는 지우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요. 남편 민석은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그 부담은 서영이와 제게 왔죠. 하지만 서영이도 많은 부분을 저에게 맡겼어요. 엄마, 잠깐만 봐줘요. 친구랑 약속 있어요. 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죠. 지우를 달래기 위해 서영이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서영이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지우는 혼자 울고 있었어요. 서영이는 나를 보자 엄마, 지우 좀 봐줘요. 민석이한테 급한 전화가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방을 나가버렸죠. 지우를 안아달래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서영이의 핸드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죠. 지우를 안고 있어 손이 닿지 않았지만 알림이 계속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조금 진정되자 침대에 앉혀놓고 잠시 장난감을 주었어요. 그때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톡 알림이었어요. 대화방 이름이 개였어요. 그리고 보낸 메시지가 보였어요. 우리 집 개가 또 짖네. 그 밑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제 사진이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었어요.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왔어요. 지우가 제 표정을 보고 또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달랠 수가 없었어요. 내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개라는 이름의 대화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 사진. 우리 집 개가 또 짖네. 서영이가 저를 개라고 부른 거예요. 내 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우를 안고 방을 나왔어요. 그를 준호에게 맡기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랐어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 처진 어깨, 지친 눈. 이게 정말 나인가요? 45년을 살아온 정수연이 이런 모습인가요? 가족들에게 개라고 불리는 사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지켜온 가정, 바쳐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개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흘러가 버린 내 인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이었나요?
정말 그저 집게였을까요?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 속 내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변해야 했어요. 나를 위해서. 화장실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거예요. 더 이상 개로 살지 않을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정수연으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깨라는 이름의 대화방. 그 안에 있던 제 사진. 그리고 우리 집 개가 또 진내라는 메시지.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괴롭혔어요. 옆에서는 준호가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정말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도 나를 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새벽 4시가 되었어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야 하죠? 누구를 위해서? 개가 되기 위해서? 아니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천천히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번역가의 꿈을 품었던 젊은 시절, 준호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선택했던 순간들, 서영이가 태어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날들, 그 모든 선택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놓았어요. 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자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또 나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분노와 결심이 섞인 눈물이었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준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주방으로 가는 대신 거실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오랜만에 켜는 노트북이었어요. 예전에는 프랑스어 번역 일을 하기 위해 자주 사용했지만 이제는 거의 쓰지 않았죠. 검색창에 이혼이라고 입력했어요. 수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법적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단순히 이혼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준호와 서영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끄고 메모장을 꺼냈어요.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재정적 독립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모은 재산, 특히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있었죠. 그것부터 정리해야 했어요. 두 번째는 증거 수집이었어요. 서영이에게 대화방 내용을 확보해야 했어요. 그리고 더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증거들도요. 며느리 민지의 수상한 행동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출발을 위한 준비였어요. 번역가의 꿈을 다시 꾸고 싶었어요. 프랑스어 실력을 다시 키우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메모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심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개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죠. 준호와 서영이, 그리고 지우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했어요. 누구도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개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출근하고 서영이가 지우를 데리고 나간 후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오래된 친구 김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40년 직이었죠. 대학 동창이었어요. 김 사장과의 만남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요. 그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압구정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싶다고요. 그 아파트는 결혼 전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준호는 그 집의 가치를 몰랐어요.
단지 오래된 집이라고만 생각했죠. 김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28억은 나올 거예요. 정말 파실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김 사장은 오랜 친구이기에 더 묻지 않았어요. 단지 걱정스러운 눈빛만 보냈을 뿐이죠.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어요.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통장과 카드는 집이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죠. 매각 대금이 들어올 계좌였어요. 철저한 보안 설정도 했어요. 문자 알림은 새로 산 비밀 휴대폰으로만 오도록 했고, 인터넷 뱅킹도 오직 제가 알고 있는 새 비밀번호로 설정했어요. 은행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의 거래가 예상되는데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어떨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제 개인 자산이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건 내 자산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은행을 나와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다음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서영이의 행동을 주시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태도는 변함없이 냉담했죠. 지우를 봐달라는 요청은 명령처럼 들렸어요. 엄마, 지우 봐요. 나 친구 만나야 해요. 그날 저녁 서영이가 외출했을 때 그녀의 노트북을 살펴봤어요. 비밀번호는 지우의 생일이었어요. 너무 쉽게 알아낼 수 있었죠. 노트북에서 그녀의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게 대화방을 찾았어요. 그 안에는 서영이,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놀랍게도 며느리 민지까지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대화 내용을 읽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와 민지는 저에 대해 개라 부르며 비웃고 있었어요. 준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바람기 없이 살았대. 대단하다. 서영이의 메시지였어요. 민지의 답변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은 달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며느리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민지의 대화를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지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서영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민지의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걔 대화방의 내용도 모두 저장했어요.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제자리에 두었어요. 다음 날 마지막 검증을 하기로 했어요. 아픈 척하며 서영이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를 약하게 내며 몸이 안 좋다고 말했어요. 서영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엄마, 그냥 좀 쉬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차를 몰고 서영이가 말한 중요한 미팅 장소를 확인하러 갔어요.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였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서영이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픈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죠. 카페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는데 서영이가 핸드폰을 들어 무언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웃었어요. 멀리서도 그 화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걔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차로 돌아와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어요. 김 사장에게 전화해 매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 강좌를 신청했어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었죠.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저녁이 되고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죠. 준호는 TV를 보며 무심히 밥을 먹었고 서영이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지우만이 순수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식사 후 서영이가 지우를 재우러 갔을 때 그녀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알림이 울렸고 그 메시지가 보였어요. 걔 대화방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민지가 보낸 것이었죠. 오늘도 걔가 열심히 일하네요. 평생 그러겠죠?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나는 그들에게 개였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개가 얼마나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려움은 이제 없었어요. 오직 기대감만 있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준호와 서영이, 민지가 맞이할 현실에 대한 기대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걔는 이제 없어요. 이제 여기에는 오직 정수연만이 있을 뿐이에요.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정수연.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하죠.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시장에 나가 최고급 한우 갈비를 샀어요. 가격표를 보고도 망설이지 않았죠. 이제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김 사장이 아파트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28억이 제 개인 계좌로 들어왔죠. 물론 아무도 모르게요. 장바구니에 갈비, 당면, 각종 채소, 버섯, 전 부칠 재료들을 담았어요. 오늘은 명절처럼 차려내려고 했어요. 마지막 만찬이니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기억에 남을 만찬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화사한 튤립 다발을 샀어요. 봄을 닮은 노란색과 분홍색 꽃들이었죠. 식탁 위에 둘 거예요.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요. 주방에 서서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고기를 손질하며 지난 30년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식사를 준비했을까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겠죠. 그 모든 식사에 내 마음을 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개가 짖는 소리처럼요. 칼로 갈비를 자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 칼날이 우리 가족의 거짓된 평화를 자르게 될 거예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면을 삶고 각종 채소를 볶았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요. 서영이가 좋아하는 전도 부쳤어요. 호박전, 깻잎전, 김치전까지. 그녀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곧 가족들이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탁을 차렸어요. 새로 산 식탁보를 깔고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았어요. 튤립 꽃병을 중앙에 놓았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마치 행복한 가정의 식탁 같았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식탁 위에 풍성한 음식들을 보고 의아해하는 눈치였죠. 평일에 이런 식사는 처음이니까요. 서영이와 지우도 곧 돌아왔어요. 서영이의 눈도 커졌어요. 지우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죠.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지우만은 이 모든 일과 상관없었으니까요. 다들 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갈비찜을 보며 웃었어요. 그의 눈에서 반짝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기쁨의 표정이었죠. 서영이도 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가식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다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준호는 오랜만에 제 요리를 칭찬했어요. 서영이도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지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걸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때가 왔어요. 와인 잔을 들었어요. 비싼 와인이었어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산 것이죠. 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들도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건배하려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건배사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했죠. 서영이의 휴대폰에서 본 대화방 이야기를 꺼냈어요. 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에 대해 말했어요. 제 사진과 함께 올라온 우리 집 개가 또 진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도요. 식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서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지우만이 어른들의 갑작스러운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비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서영이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어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으니까요. 민지의 불륜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서영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것도요. 준호의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배신감으로 변해갔어요. 그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어요. 컵이 쏟아졌고 와인이 하얀 식탁볼을 붉게 물들였어요. 마치 피처럼 퍼져나갔죠. 서영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더 이상 그녀의 진심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민지는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단지 들킨 것이 당혹스러워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에 놀란 것 같았어요. 서영이가 지우를 안아주려 했지만 아이는 제게 와서 안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우만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우를 잠시 안아준 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실로 가서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족들의 얼굴은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은 이미 팔렸다고요. 새 주인이 2주 후에 들어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모두 나가야 한다고요. 제 몫의 재산은 이미 제 계좌로 옮겼다고도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행동이었죠. 서영이도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어요. 아마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를 빌었죠. 민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모든 건 이미 끝났다고요. 깨로 살았던 시간들은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부터는 정수연으로 살 거라고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서영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는 마치 갑자기 나이가 들어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 같았어요.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서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엄마라고 불렀어요.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었으니까요. 서영이는 제가 낳고 키운 딸이었어요. 그녀가 첫 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첫 말을 했을 때의 감동,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 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딸이 저를 개라고 부른 그 순간도 기억났어요. 그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었어요. 서영이의 울음소리, 준호의 부르는 소리, 지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복도를 바라봤어요. 서영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짜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내려갔어요. 30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수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1층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미리 예약해둔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보였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준호와 서영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과 할 말은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할 거예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어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걔가 아닌 정수연으로서의 삶이요. 호텔 방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지친 개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여성의 눈빛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처럼 저도 이제 다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홀로 있는 시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인 시간이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오늘의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들의 충격받은 표정, 서영이의 눈물, 준호의 당혹감, 지우의 울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으니까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으니까요. 창밖의 달을 바라봤어요.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달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위로가 되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정수연으로 살 거예요. 더 이상 걔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제가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가족들을 다시 만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소원이었어요. 동해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한 건 4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강릉 근처의 조용한 마을을 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죠. 바다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원룸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고요함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 누구의 요구도 기대도 없는 곳.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확 밀려 들어왔어요. 짭조름하고 신선한 바다 내음이 30년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묵은 공기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커피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제가 마시고 싶은 시간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요.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마신 그 첫 커피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자유의 맛이었으니까요. 밤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콧소리도 아이 울음소리도 새벽에 챙겨야 할 식사 걱정도 없이요.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그 두려움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러 해변에 나갔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은 마치 제 인생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종속에서 자유로. 마을 탐색 중에 복지관을 발견했어요. 공고판에 사진 동호회 회원 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 시절 잠시 관심을 가졌던 취미였죠. 준호와 결혼하고 서영이를 키우느라 잊고 살았던 또 하나의 꿈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복지관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미라와 영숙을 만났어요. 미라는 60대 초반의 퇴직 교사였고 영숙은
50대 후반의 카페 주인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저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수연 언니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여보, 할머니가 아닌 그저 수연 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DSLR 카메라를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무거웠지만 그 무게감이 왠지 든든했어요.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흔한 바닷가의 조약돌도, 모래 위의 발자국도, 갈매기의 날갯짓도 모두 특별한 순간으로 담을 수 있었죠. 동호회 첫 과제는 일출 촬영이었어요. 새벽 4시 30분, 예전 같으면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제 열정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추운 바닷가에서 떨며 기다린 일출의 순간 셔터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감동과 설렘으로요. 그 사진을 동호회에서 보여줬을 때 모두가 감탄했어요. 미라는 제 눈에 재능이 있다고 했고 영숙은 감성이 특별하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걔가 아닌 정수연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사진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출을, 매일 저녁 일몰을 찍었어요. 바다의 1000가지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파도가 치는 날, 잔잔한 날, 안개 낀 날, 맑은 날. 바다는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동해의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충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때로는 미라와 영숙과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서울에서의 삶, 준호와 서영이, 지우와의 기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서울을 떠난 지 2달쯤 지났을 때 처음 연락이 왔어요. 준호였어요. 문자 메시지로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서영이의 남편 민석이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읽고 난 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한 구석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개가 되지 않기로 했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이번에는 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빠졌다고 했어요. 집을 나간 후 준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빚을 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말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짐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지 이제 겨우 2달이었어요. 다시 그 짐을 질 수는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나갔어요. 거친 파도가 치는 날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그날 찍은 사진들은 모두 어둡고 격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미라가 그랬죠. 진정한 사진은 찍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에서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친척들을 통해, 공통 지인들을 통해서요. 준호는 정말로 도박 중독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해요. 서영이는 이혼 후 지우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지만 집이 이미 팔렸으니 갈 곳이 없었죠. 그들은 월세 원룸으로 옮겨야 했어요. 가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날 찍은 제 사진을 꺼내보곤 했어요. 서영이의 휴대폰에 있던 게 대화방 스크린샷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두었거든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바다의 색깔도 변했어요. 파란색에서 회색으로, 때로는 검은색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제 마음도 그랬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 영혼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복지관 선생님의 권유로
전국사진 공모전에 참가했어요. 어머니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9장의 사진을 출품했어요. 모성, 포용, 때로는 분노와 격정을 담은 바다의 모습들이었죠. 그 안에는 제 인생의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결과 발표일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상식장에 섰을 때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사진작가 정수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앞에 붙은 직함이었어요. 엄마도 아내도 할머니도 아닌 사진작가라는 이름으로요. 시상식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지역 신문에 실렸고 온라인에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서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준호의 여동생이었어요. 형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강경하였어요. 도박과 술로 몸을 망가뜨린 거죠. 서영이와 지우도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돌아와 달라고, 가족을 다시 모아달라고 애원했어요. 미라와 영숙에게 상담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영숙은 말했어요. 수연 언니, 이제 언니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깊이 생각한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요. 더 이상 개로 살지 않겠다고요. 겨울이 왔어요. 바다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어요. 사진전을 열게 되었거든요. 강릉의 작은 갤러리에서였어요. 바다에서 찾은 자유라는 제목으로요. 전시회 준비를 하며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요.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이나 인정 없이도 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전시회 오픈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 주민들, 사진 동호회 회원들, 심지어 서울에서 온 사진 비평가들까지요. 그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영이었어요. 지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서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우는 많이 자랐어요.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가진 만남이었으니까요. 제 전시회, 제 공간,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지우가 제게 그림을 내밀었어요. 바다와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사랑은 여전히 저를 감동시켰어요. 서영이에게 미소 지었어요.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미움조차도 저를 그들에게 묶어두는 또 다른 사슬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하다고요. 45년을 살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개로 살았던 시간들조차도 이제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밤바다를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바다처럼 제 인생도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지만 최종 서명을 하는 순간은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죠. 김 변호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담은 서류들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 선생님. 김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제 재산의 절반을 손녀 지우를 위한 신탁으로 설정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지우가 25세가 될 때까지 부모인 서영이와 민석은 이 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어요. 만년필을 들고 잠시 망설였어요. 서명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죠. 진정한 저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는 감각이 좋았어요. 마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사진작가로서의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작은 사진 교실도 열게 되었죠. 제 나이 48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어느 봄날 서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우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녀를 그리워했지만 그동안 거리를 둔 것은 제 선택이었어요. 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정수연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죠. 멀리서 지우를 발견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많이 자랐더군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우는 예전의 앳된 모습 대신 조금 더 성숙해 보였어요.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녹아내렸어요. 작은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는 느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서영이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디지털 카메라였어요. 전문가용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시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카메라를 손에 쥐고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카메라에는 작은 메모를 붙여뒀어요. 세상을 내 눈으로 봐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가 45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였어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요. 지우는 곧바로 카메라로 벚꽃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우에게는 다른 삶을, 더 자유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개처럼 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기적으로 지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서영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바다에 가고 때로는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지우는 할머니인 제가 사진작가라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다고 하더군요. 서영이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녀는 많이 변했어요. 이혼 후 혼자서 지우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SNS와 인터넷 쇼핑에 빠져 살지 않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준호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어요.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어요. 재활센터에 다니고 있다고도 했죠.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울면서 사과했어요. 자신이 짐승만도 못했다고 30년 동안 저를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저를 사랑했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자책했죠. 그 전화를 받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들은 것만으로도 무언가 치유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제 나이 75세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사진 강사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인생의 새로운 보람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저를 정 선생님이라 불렀고 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 주었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진은 빛과 어둠의 균형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에 어두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밝은 빛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제 사진에서 특별한 감성을 느낀다고 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영혼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제 사진 속에는 개에서 정수연이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사진학과에 진학했죠. 할머니처럼 사진작가가 될래요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물려준 건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를 물려준 거였죠. 서영이는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종종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예전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오랜 망설임 끝에 병문안을 갔었죠.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어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죠.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제 동의 바닷가 집 창문으로 보이는 설경이 아름다워요.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가끔 미라와 영숙이 방문하고 지우도 방학 되면 찾아와요. 제자들도 종종 찾아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예요. 아침 일출을 찍기 위해서죠. 카메라를 메고 바닷가로 향했어요. 눈 덮인 해변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기다렸어요.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이었으니까요. 일출의 순간 셔터를 눌렀어요.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장면을 담았어요. 30년 전 준호와 서영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그 시간에 이제는 제 열정을 위해 셔터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진정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느꼈던 것만큼 아프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는 거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눈 덮인 바다, 붉은 일출,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제 그림자까지. 이 모든 순간이 제 것이라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봤어요. 지난 30년간의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개라고 불렸던 그날 찍은 슬픔과 분노가 담긴 사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제 찍은 평온한 바다였어요. 그 사이에는 제가 정수연으로 거듭나는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매일 아침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늘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정수연이다. 75세 사진작가. 한때는 개로 불렸지만 이제는 온전한 나로 살아간다.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외로움은 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매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일출을 찍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자유이고 행복이니까.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정수연으로서의 또 하나의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요.